안녕하세요. 보기의 달빛 이야기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봉황을 산 김선달.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선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선달이 사는 마을에 갑자기 군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마을의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고 깨끗하고 고른 흙들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임금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실 건가 보구만. 아, 정말인가. 그럼 저렇게 갑자기 길을 잘 닦는 것은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네. 사람들은 곧 이 마을에 임금이 올 거라면서 기대하였습니다. 한편 김선달은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얄미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 닭장수가 닭을 사서 다시 되팔고 있었는데 한참을 살펴보니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울적 모르는 닭 주인들을 잘 구워 삶아서 닭을 아주 싼 값에, 사고는 또 닭값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워 삶아 아주 비싼 값에 큰 이문을 남겨먹고 팔고 있었습니다. 저 착한 사람들 등 처먹는 기생충 같은 녀석을 봤나? 김선달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혼 좀 내줘야겠구나. 김선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닭장수 앞에 갔습니다. 김선달은 그렇게 닭장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닭장수가 팔고 있는 닭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닭장수는 당초에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게요? 그러자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이 이건 무슨 새인가 싶어서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새길래 이리 늠름하답니까? 김선달은 그렇게 말하며 벼슬이 붉게 오른 수탉을 가리켰습니다. 응? 뭐야, 이거 완전 바보천치 아닌가? 아주 등 처먹기 좋겠구만. 닭장수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선달은 한술 더 떠서는 알았다.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퐁이구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닭장수도 올바르게 말하질 않고 잘 알아보시는구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퐁황이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김선달은 박수를 쳐대며 이야, 이거 값이 얼마요? 아무래도 아주 비쌀 테지. 하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닭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닭장수는 이 바보천치에게 돈을 뜯어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원래 100냥이나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빨리 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지금 무려 50냥에 팔고 있다네. 그러자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제가 50량에 사야겠습니다. 하면서 김선달은 퐁에서 50량을 꺼내어주고 수탉을 사갔습니다. 아, 이거 땡 잡았구나. 땡 잡았어. 닭장수는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금의 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왁자지껄 길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나 보다. 정말인가? 어디? 임금의 행차가 길에 들어서고 앞선 군졸들이 사람들을 물리치며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방금 50량을 주고 산 퐁이 아닌 수탉을 들고 얼른 길 한가운데 엎드렸습니다. 감히 임금이 가는 길을 막고 엎드렸으니 군졸들이 그런 김선달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김선달도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댔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의 행차가 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어째서 행차가 멈춘 것인가, 무슨 일인가. 임금이 잘 가던 행차가 멈추자 궁금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것이 어떤 사내가 길을 막고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군졸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임금의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허허, 어떤 억울한 일이 있길래 이리 길을 막는단 말인가. 그 자를 불러와 보거라. 임금은 감히 임금의 행차를 막는 자가 무슨 연유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너는 어떤 이유로 내가 가는 길을 막은 것이냐? 왕이 꼬짓듯이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평양에 살고 있는 김선달이라 합니다. 제가 이곳에 놀러 왔다가 방금 아주 귀한 그 봉황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가신다니 어찌 제가 그냥 이 봉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임금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봉황이라는 소리에 임금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봉황이라 하였는가? 그것을 정말 샀다는 것인가? 어디 보여주게. 임금이 그렇게 말하자 김선달은 방금 산 봉황이 아닌 수탉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봉황이 옵니다. 임금님께 바치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그것은 수탉인데 네가 감히 짐을 놀리는 것이냐? 그러자 김선달은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판 자가 분명히 이것이 봉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봉황입니다. 틀림없이 그리 듣고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대충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에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저 김선달이란 자와 함께 저 닭을 판 자를 당장 찾아서 끌고 오너라. 임금이 명령을 내리자 군졸들은 김선달을 데리고 그 닭을 봉황이라 속여 판 닭장수를 찾아왔습니다. 닭장수는 갑자기 임금 앞에 끌려오자 영문을 모르고 그저 엎드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임금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 김선달에게 봉황을 팔았느냐? 그러자 닭장수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아니, 사토도 아니고 임금에게 일이 걸려버리다니. 참으로 큰일이구나. 닭장수는 그저 벌벌 떨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쳤습니다. 그저 저 김선달이란 자가 제 닭을 보고 봉이냐고 묻기에 재미삼아 봉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진짜 믿어서 그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서 저 김선달에게 돈을 돌려주거라. 얼마에 팔았느냐? 50량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거짓말입니다. 전하, 소희는 500량을 주고 저 봉황을 샀습니다. 뭐라고? 닭장수는 놀란 토끼 눈으로 김선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50량입니다. 절대로 500량에 팔지 않았습니다. 닭장수가 억울한 듯 말해보았지만 이미 임금은 닭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곤장 10대를 치거라. 닭장수는 그렇게 곤장을 10대나 맞고 결국 김선달에게도 500량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닭은 네가 거짓을 말하였으니 저 김선달에게 그대로 주도록 해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닭장수는 곤장에 맞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처리하고는 다시 행차를 떠났습니다. 결국 닭장수는 괜한 사기를 치다가 김선달에게 닭도 바치고 돈도 500량이나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김선달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바로 그 못된 닭장수를 혼내준 김선달인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 봉이 김선달일세. 그때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기 김선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사 총각. 옛날 어떤 마을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어려운 사연은 해결해주며 사는 해결사 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해결사 총각은 못 살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장터에서 엿을 하나 사 먹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젊은 부부가 거리에 주저앉아서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이 총각이 그 부부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보시오들 왜 그리 울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소인까? 그러자 남편이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6살 배기 아들이 저 황부자 집에 머슴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런 어린애가 머슴으로 끌려간 것이오? 그것이 작년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어서 황부자에게 쌀한 가마니를 구워다가 먹었습니다. 올해 농사 지으면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올해도 그만 흉년이 틀어버리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부자가 그 빚 대신에 제 어린 아들을 끌고 가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거참 기막힐 노릇입니다. 6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애를 끌고 간단 말입니까? 참 너무도 합니다. 이거 안 되겠군요. 집에 잘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부부를 잘 달래서 집으로 들여보내고는 곧장 황부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황부자 집 근처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대문 밖으로 황부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그 근처에 가서 슬며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원 없이 일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찾았구만. 보아하니 일손이 달리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머슴으로 안 쓰려나? 한참을 일을 못했더니 아주 일하고 싶어서 몸이 들썩들썩 거리는구나. 그렇게 말하니 옆에서 황부자가 슬쩍 듣고는 총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힘도 좋고 쓸만하게 생겼구만. 그런데 괜시리 사경이나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황부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총각이 들으라는 듯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아주 일손이 넉넉하구만. 세상에 다들 머슴들이 어찌나 이리이리 잘한단 말인가. 이제 다른 머슴 들일 사경이 없으니 이보게들 듣게나 우리는 머슴은 더는 안 쓰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총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경, 무슨 사경. 그까짓 것 사경은 받아서 무얼 하나. 그저 일을 할 수 있으면 된 것이지. 그저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될 것을. 그러자 황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였습니다. 오, 이보게 자네, 그게 정말인가? 자네는 정말 사경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황부자는 총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사경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일을 하는 타고난 머슴이지요. 호자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게.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세. 그렇게 황부자는 총각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총각에게 방을 한 칸 내주고 잠시 들어가 쉬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황부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자, 잘 쉬었는가? 아마 우리 집이 먹는 것도 더 좋을 것이고 옷도 더 좋은 것을 줄 것일세. 오늘부터 당장 일을 하게나. 그러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마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자니 이 집에 웬 6살 배의 어린애가 머슴으로 있는 것 같던데. 하, 참으로 어찌 그런 조물애기랑 일을 한답니까? 저는 그런 어린 애랑은 같이 머슴 못합니다. 그놈을 내보내던지 아니면 내가 나가던지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이 자네 같은 훌륭한 머슴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는가. 내 그 아이를 내보낼 것일세. 자, 이제 일을 시작할 텐가. 황부자가 말하자 총각이 종이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든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분명히 문서에 적어두고 그대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자는 것이구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붓을 들고는 종이에다가 먹을 찍어서 적었는데 그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나 황무는 이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 머슴으로 성실하게 일을 한다. 6살 배기 조물애기 애송이는 집으로 돌려보낸다. 황부자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 일전에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좋네 좋아,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황부자는 그 종이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총각도 함께 지장을 찍고 그렇게 똑같이 2장을 만들어 총각과 황부자는 한 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총각은 황부자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황부자는 새로운 듬직한 머슴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새 머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아니 글쎄, 이 머슴이 벌러덩 드러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전날부터 아주 자빠져서 잠만 자는 것인가. 당장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해야지 무엇하느냐 하고 황부자가 이불을 걷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뭐야, 아주 다 벗고 뭘 하는 것이냐. 이 새 머슴은 옷도 안 입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머슴이 일어나서 멀뚱멀뚱 황부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문서에 적혀있는 대로 해주셔야지요. 뭐라고, 문서에 뭐가 어쨌단 말이냐. 아, 문서에 있는 내용을 하루 만에 잊으셨습니까요? 분명히 주인님이 저를 입혀주기로 되어 있는데 황부자는 그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문서에 입혀준다고 적혀 있기로서니 그저 머슴들에게 하듯 옷이나 몇 벌 주면 되는 줄로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직접 자기를 입혀달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문서에 적힌 대로 하는 것인데 어서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황부자와 새머슴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아무래도 황부자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 할 수 없이 새머슴에게 옷을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아, 여기 바지 좀 걷어주시고. 뭐라고? 아이고, 머리야, 하하, 되었어. 자, 일을 해볼까. 그렇게 새머슴은 옷이 다 입혀지자 마당으로 나가서 열심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황부자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하염없이 새머슴이 일하는 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니 머슴들이 둘러앉아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새머슴은 숟가락을 안 들고 그저 밥상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밥을 다 먹고 일을 시작했는데도 이 새머슴은 밥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그걸 보고는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밥 빨리 먹고 일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새머슴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문서에 있는 대로 해주셔야지요. 응? 문서가 뭘 아니 설마 얘 먹여주셔야지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머리야. 황부자는 그저 밥이나 굶기지 않고 먹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 손으로 머슴 입에 직접 밥을 떠먹여줘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왜요? 그렇게 하기로 문서에 썼는데 그렇게 또 둘이서 한참을 옥신각신하니 이러고 있으면 또 머슴은 일을 안 하고 황부자만 손해였습니다. 결국 황부자가 숟가락에 밥술을 떠서 머슴 입에다가 넣어가며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김치 한 조각 얹어주세요. 뭐라고? 아이고, 내 머리야.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머슴이 슬금슬금 일하러 나갔는데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서도 또 밥상 앞에 멀뚱멀뚱 앉아 있으니 황부자는 머리를 짚으며 그 앞으로 가서 또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저녁밥도 그렇게 먹여주고 나니 그래도 이 새 머슴이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하하, 마루에 걸터 앉은 황부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머슴 옷을 입혀주고 밥을 직접 먹여주는 일이 생길 줄이야. 황부자는 그러면서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어 한숨을 쉬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다른 글자를 본 황부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아 세상에 설마 황부자가 설마 하며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새 머슴이 베개를 품에 안고 황부자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십니까? 잘 시간이 되었는데 어서 오셔서 재워주셔야지요. 주인님의 달콤한 자장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뭐라고 황부자는 머슴이 와서 재워달라 하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트였다 트였어.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 안 해도 되니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요. 주인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하시면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요? 총각은 그렇게 황부자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황부자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벅벅 찢으며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황부자가 그렇게 나오니 총각은 기다리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지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으니 저도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그 6살배기 아이를 다시 드리는 것은 안 될 일인 것 아시지요? 알았어. 당장 나가. 총각은 그렇게 품에서 문서를 흔들며 보여주더니 두 말 않고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어려움에 처한 부부를 도와 6살배기 아이를 황부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어느 쌀쌀한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고구려 제3대 대무신앙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고구려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북쪽에 있는 부여를 무너뜨려야 할 텐데 그때 하인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부여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부여에서? 알았다. 대무신앙은 성큼성큼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때는 20년, 대무신앙이 15살의 나이로 아버지 유리양을 이어서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애였죠. 부여의 사신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여의 대소왕께서 보내신 것이요. 사신은 대뜸 이상하게 생긴 까마귀를 쓱 내밀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참 이상하게 생겼지 뭐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이고 깃털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대소왕께서 이 까마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까마귀는 원래 검은색인데 붉은색이 되었고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니 이는 부여가 곧 고구려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대무신앙은 싱긋 웃으며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부여가 남쪽인가 고구려가 남쪽인가? 고구려가 남쪽이지요. 예부터 검은색은 북쪽을 뜻하고 붉은색은 남쪽을 뜻하오. 붉은색은 보통색이 아니거늘 까마귀가 검은색에서 붉은색이 되었으니 두 나라의 앞이를 알 수 없지 않겠는가. 대무신앙이 말해 사신은 낑소리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 부여는 한동안 고구려를 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무신앙은 마음을 놓지 않았죠. 부여는 언젠가 고구려를 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대무신앙은 신하를 모두 불러 모았어요. 부여는 우리보다 군사가 더 많소. 하지만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오. 부여가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여를 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군사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시오. 21년 12월 드디어 대무신앙은 군사를 일으켰어요. 자랑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이여. 가서 부여를 무너뜨리고 고구려 깃발을 꽂자. 둥둥둥둥 힘찬 북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저벅저벅 거릴 때마다 누런 흙먼지가 피어올랐죠. 이 모습을 본 대무신앙은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어요. 이제야 우리 고구려가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내 반드시 부여를 꽂고 고구려를 우뚝 세우리라. 22년 2월 고구려 군은 마침내 부여 남쪽에 이르렀습니다. 대무신앙은 먼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진흙 웅덩이를 피해 평평한 땅으로 군사들을 이끌었죠. 여기서 부여군을 기다리자. 한편 부여의 대소왕은 이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이것들이 감히 부여를 넘보아 내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대소왕은 냉큼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여 군사들은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대무신앙이 큰 소리로 외쳤죠. 지금이다. 공격해라. 고구려 군사들은 우르르 달려나가 창칼을 사정없이 둘렀습니다. 대무신앙은 침착하게 군사들을 이끌며 크게 소리쳤어요. 가라, 가서 대소의 목을 베어오너라. 그때 괴유 장군이 성큼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신괴유가 대소의 목을 바치겠습니다. 괴유 장군은 우렁차게 소리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부여 군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곧장 대소왕에게 덤볐죠. 대소왕은 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부여왕은 내 칼을 받아라. 괴유 장군은 단번에 대소왕을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대소왕이 죽자 부여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소왕께서 돌아가셨다. 대소왕의 복수를 하자. 부여군은 더욱더 이를 악물고 고구려 군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대무신앙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차짓하면 우리 군사들을 모두 잃을 거야. 하늘이시여 고구려를 도와주소서. 그때 갑자기 주위에 짙은 안개가 끼었어요. 대무신앙은 언론 군사들에게 명령했죠. 모두들 풀로 허수아비 군사를 만들어라. 허수아비 군사의 무기를 들려서 적을 속일 것이야. 군사들은 재빨리 허수아비 군사를 만들어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허수아비 군사들 사이로 몰래 빠져나갔죠. 그렇게 고구려로 돌아온 뒤 대무신앙은 큰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을 위로했어요. 비록 부여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부여의 왕을 쓰러뜨렸다. 모두 고생했도다. 군사들은 기뻐하며 대무신앙이 내린 음식과 술을 즐겼습니다. 대무신앙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사들도 잊지 않았어요. 남은 가족을 하나하나 찾아가 정성껏 달래주었죠. 고구려 귀족들과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왕이로다. 한편 부여는 대소왕이 죽자 몹시 어지러워졌습니다. 대무신앙은 차분히 부여를 지켜보았어요. 부여는 곧 스스로 무너진다. 그때를 기다리자. 대무신앙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죠. 22년 4월 부여 대소왕의 동생이 100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 유역으로 가서 갈사국을 세웠어요. 22년 7월에는 대소왕의 사촌이 1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항복했죠. 그 뒤 대무신앙은 차츰차츰 고구려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26년 10월에는 개마국을 쳐서 무너뜨렸고 12월에는 구다국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28년에 한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오자 꾀를 써서 물리쳤죠.
32년에는 호동광자를 시켜 낭랑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대무신앙이 직접 낭랑을 쳐서 무너뜨렸죠. 대무신앙은 44년 10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구려를 위해 있는 힘껏 내달렸어요. 고구려 영토를 크게 넓히고 할아버지 동명선광과 아버지 유리왕의 뒤를 이어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대무신앙 덕분에 고구려는 600년 넘게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는 크고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오리가 삼킨 구슬. 어느 가을 저녁 초짜 명호사와 그의 머슴 덕칠이는 북쪽으로 향하는 외진 산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서물어 산을 감싸는 어둠이 짙어지고 길가의 까마귀들이 기괴하게 울며 날아가자 덕칠이는 몸을 오싹하게 움츠렸다. 어휴 나으리, 저 까마귀들이 요란한 걸 보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덕칠이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암해오사는 아직 경험이 적은 초짜였지만 덕칠이에게 걱정을 안겨주지 않으려 차분하게 말했다. 까마귀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겠다. 너무 겁먹지 말고 발걸음을 서두르자.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아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작은 마을 신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나이 지글탄 사내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혹시 이 근처에 묵을 곳이 있습니까? 암해호사가 물었다. 사내는 두 사람을 희끗 보더니 무심한 손짓으로 마을 끝자락을 가리켰다. 여기서 보이지 않은 곳에 주막이 하나 있소. 허름하지만 대접은 잘 해줄 거요. 덕칠이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으리, 얼른 그리로 가시지요. 오래된 곳이라도 상관없으니 쉴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요. 두 사람은 사내의 말을 따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주인은 부수수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덕칠이는 코를 찡그리며 암해호사를 바라보았다. 나으리, 아무래도 이곳은 좀... 암해오사는 덕칠이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군. 나가자. 그들은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걷던 중 마을 어귀에서 젊은 청년을 마주쳤다. 청년은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머물 곳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저 아래 상이슬게 있는 황별감댁을 찾아가 보시지요. 지나가는 길손도 잘 대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암해호사는 청년의 조언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덕칠이와 함께 황별감댁으로 향했다. 상이슬게 자리 잡은 기와집에 다다르자 암해오사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와 암해오사와 덕칠이를 반갑게 맞았다. 노인은 두 사람을 눈여겨보더니 특히 덕칠이의 허름한 차림새를 희끗 보고는 다소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멀리서 오신 것 같소만. 하룻밤 재워드리고는 싶으나 며칠 전 손주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산모가 있소. 그래도 저녁만큼은 대접할 수 있으니 바깥 사람으로 들어오시오. 암해호사는 문 옆에 달린 붉은 고추와 인주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사양하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모가 계시다니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저녁도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덕칠이가 초조하게 팔을 휘저으며 작게 속삭였다. 아이치, 나으리 저녁을 주신다는데 왜 굳이 사양하십니까? 배꼽 시기가 이미 저녁 때인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암해오사는 덕칠이의 배꼽을 가리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이 암해오사의 소매를 붙들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고 참, 먼 길 오신 손님이 집에 왔는데 저녁 한 끼 못 대접하고 보내면 예의가 아니지요. 잠자리는 어렵지만 따뜻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암해오사는 덕칠이의 간청하는 눈빛에 슬쩍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황별감의 호의를 받아들여 저녁을 대접받기로 했다. 사랑채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황별감이 정성스레 차려온 저녁상이 눈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에 갓 무쳐낸 나물과 잘 익은 장아찌가 반찬으로 나와 있었다. 덕칠이는 눈이 반짝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다을이 이 밥상 좀 보십시오.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요. 덕칠이는 들뜬 얼굴로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암혜호사는 덕칠이의 호들갑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황별감에게 인사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습니다. 황별감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두 사람을 권했다. 젊은 양반들 많이 드시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을 텐데 배불리 먹고 가시오. 한참을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며 덕칠이와 웃고 떠드는 동안 황별감은 스며시 궁금해져 물었다. 젊은 양반은 어디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늦으셨소? 암혜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 예, 지리산을 돌아보고 이제는 태백산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암혜호사는 밥을 먹으며 황별감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황별감이 지리산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허허, 지리산이라니 젊었을 땐 나도 한 번쯤은 가보았지.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암혜호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참 서성이고 있는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아이가 마당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덕칠이는 아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휴, 꼬맹이 이 녀석 이 집부터 나와서 뭘 하는 게야. 덕칠이는 혼잣말을 하며 아이가 가지고 놓이던 반짝이는 구슬을 보았다. 아이는 덕칠이의 관심에 기쁜 듯 구슬을 흔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아이코야 갑자기 아이가 그만 구슬을 놓치고 말았다. 구슬은 마당을 굴러 시공창 쪽으로 가버렸다. 아이는 금세 울상을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다. 어이, 저 이런 아가야, 기다려봐. 내가 금방 주워줄 테니. 덕칠이가 허리를 굽혀 구슬을 주워주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청둥오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구슬을 덥석 삼켜버렸다. 참말로 덕칠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오리를 바라보았다. 흐이, 참 이거 뭐야. 오리가 하필이면 이걸 먹다니. 이를 어쩐다. 아이도 울상을 짓고 덕칠이도 당황한 그 순간 아이 아버지가 나와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곤 덕칠이를 째려보며 물었다. 이보시오,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던 구슬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엄마야, 이걸 어쩐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덕칠이는 어설프게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다. 어이, 그게 구슬이요.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제가 주우려는 순간에 저기 천둥오리 요놈이 와가지고 덥석. 아버지는 덕칠이의 말을 듣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이런 뭐라 지금 당신 장난하는 거요. 오리가 구슬을 삼켰다고. 이런 거짓말쟁이 당장 꺼내놓지 못해. 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오리가 삼켰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오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오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못된 오리 당장 꺼내놓지 못해. 덕칠이는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며 손을 내줬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그때 암행어사가 뒤늦게 마당으로 나와 이 상황을 보고 덕칠이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덕칠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말했다. 나오리 구슬을 저 천둥오리가 삼켜버렸습니다요. 암행어사는 상황을 파악하자 곧장 아이의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천둥오리가 구슬을 삼켰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 당장 구슬을 내놓지 않으면 두고 보지 않겠소. 하지만 암행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참아보시지요. 아침이 지나면 분명 구슬을 뱉어낼 터이니. 그러자 덕칠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암행어사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나오리 저 천둥고리를 그냥 잡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뜬금없는 제안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세웠다. 허허, 덕칠아, 이놈이 천둥오리도 생명이 있는데 이런 일로 어떻게 잡겠느냐. 기다리면 다시 구슬을 뱉어낼 터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암행어사의 말에 쉽사리 믿지 못하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귀한 구슬을 그저 기다리라고? 내 당신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어. 기다리는 척하다 내 빼려는 속셈이 아니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암행어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덕칠이는 정직한 아이요.
그건 내가 보장하리다. 그리고 구슬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오리의 배설물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오리를 해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암행어사의 단호한 말투에 맞지 못해 물러섰다. 시간이 흘러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들 앞에서 청동오리가 결국 구슬을 배설했다. 덕칠이는 기쁨에 눈이 반짝이며 재빠르게 달려가 구슬을 주어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보이십시오. 기다리니 이렇게 구슬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칠이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암행어사도 구슬을 확인하며 차분히 말했다. 보시다시피 덕칠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청동 오리가 삼켰던 것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오해를 했군요. 덕칠이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나으리 말씀대로 기다리면 다 나오는 법이었지요. 그럼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덕칠아, 오늘은 참 배운 게 많구나. 인내도 공덕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황별감은 암행어사에게 총경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구슬 때문에 일어난 소란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암행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하, 그저 어쩌다 벌어진 작은 일일 뿐이지요. 덕칠아, 오늘도 갈 길이 머니 서둘러 짐을 챙기자꾸나.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짐을 단단히 챙겨 암행어사와 함께 길을 떠났다. 흩어져서 지킨 사랑. 암행어사와 덕칠이는 산을 넘고 고단한 몸을 이끌어 한주막에 들렀다. 주모의 푸짐한 저녁 대접에 마음이 풀어진 암행어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모는 혼자 살고 있지만 자식들이 무려 7이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이고 7이요. 덕칠이가 입을 떡 벌리고 놀라워하자 주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휴, 아들딸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떠나버려 소식조차 모르지요. 암행어사는 덕칠이와 함께 눈빛을 주고받았다. 주모의 자식들이 떠난 이유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떠났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암행어사가 물었다. 주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 그렇게 떠나고 그중 한 아들은 산중의 절로 들어가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그만 치애비를 찾겠다며 떠나고 그 다음 딸은 어느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을 쳐버렸지요. 말을 하던 주모는 잠시 멈추더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아이고, 어쩌면 그 아이들이 다들 어미인 나를 지키려다 저마다 흩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 말의 암행어사는 순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주모는 자식들이 떠난 이유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말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얽힌 복잡한 사연이 느껴졌던 것이다. 초짜 암행어사답게 단순한 호기심도 컸지만 어쩐지 그녀의 사연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는 덕칠이와 함께 주모의 아들이 있다는 구월산으로 향했다. 구월산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절에 이르자 그는 승려들에게 주모의 아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하, 그 청년 말씀이시군요. 어머니가 늘 그리운 듯 했습니다. 헌데 몇 해 전 갑자기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다녀오겠다며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 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덕칠이가 고개를 겨뚱하며 물었다. 아이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요? 단순히 중이 되어 떠난 게 아닌 듯 보이십니까? 암행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덕칠아 단순히 중이 되려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어쩌면 그의 행방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후 암행어사는 주막으로 돌아가 주모에게 구월산의 절에서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식의 행적에 대해 더욱 깊이 물었다. 주모는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손님도 놀라실 테지만 그 아들은 어쩌면 나와 우리 집안을 노리는 세력에게서 나를 보호하려 한 것 같소. 우리 남편이 남긴 소문 때문에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주모의 이야기는 이랬다. 남편은 생전에 권력과 재산 문제로 여러 갈등에 휘말렸던 인물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가 남긴 이권 다툼의 여파는 주모와 자식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남편이 남긴 채무와 원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남편의 적들은 이를 비밀로 주모와 그녀의 자식들에게까지 위협의 손길을 뻗쳤던 것이다. 주모는 그때부터 밥 장사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겼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지키고자 각자 흩어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적의 눈을 분산시키고 각자가 어머니를 위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려 한 것이었다. 일부 자식들은 산중의 절이나 외딴 마을로 몸을 숨겼고 또 다른 자식들은 먼 고을로 떠났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위해 잠적하며 어머니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소식마저 끊기게 되었고 하나둘 행방이 묘연해졌다. 암행어사는 사건의 시체에 다가가기 위해 하나씩 시마리를 찾아갔다. 9월산에서 주모의 큰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아들이 남긴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승려들은 아들이 절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기 전엔 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암행어사는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진 숨어서 적의 눈을 피해 지내려 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암행어사는 각 마을을 돌며 다른 자식들의 행방도 수소문했다. 그렇게 그는 근처 산중에 또 다른 자식이 숨어 지내며 주모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덕칠이가 암행어사에게 물었다. 나으리 저는 당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요. 아니 어머니를 옆에서 모셔야지 왜 다들 떠나면서 어머니의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요? 그러자 암행어사가 대답했다. 주모의 적들은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자식들에게도 손을 뻗쳤던 것이야.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들을 통해 어머니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려 했던 것이지. 적들이 개별적으로 자식들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 어머니 또한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란다. 그렇게 점점 진실에 다가서며 암행어사는 각 자식들이 흩어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세력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주모의 가족을 위협하는 원한 관계와 이권 다툼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그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미 사망했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그 중심 인물의 사망으로 인해 나머지 세력이 크게 분열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모의 남편과 그 인물들의 갈등은 이미 사실상 해결된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차린다. 또한 주모의 남편이 남긴 채무는 그 원한 관계 중심 인물의 사망과 함께 빚 관계가 무효가 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주모의 안전을 위해 지역 관리와 마을 사람들, 주모의 남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수집하여 현재 주모와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주모와 자식들이 관련된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실히 하였다. 그렇게 해서 암행어사는 주모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행어사의 중재로 주모와 자식들이 하나둘 다시 만나는 날, 주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암행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다시 내 자식들을 보게 될 줄이야.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자식들의 마음이 이토록 깊은데 제가 그저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제 마음도 훈훈합니다. 이렇게 초짜 암행어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족을 다시 모으는데 성공했고 그의 임무는 사람들의 고마움의 미소와 함께 더욱 뜻깊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다 팔거나 산빛 아래 농사를 지으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지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서 둥근 달을 쳐다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돌던 달아. 그런데 그때 숲속 저편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어요. 이 밤중엔 누구일까? 아래 마을에서 털보 현감이 올라오나.
가끔 놀러오는 털보 현감이 생각나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걸어 나와 산골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숲속의 나무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몸집도 아주 컸어요. 아우 심심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털보 현감인 줄 알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였죠. 잘 왔네. 나도 심심해서 달을 보고 있던 잠이라네. 영감님 정말 그래요? 그럼 재밌는 얘기나 나눕시다. 그 사람이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키가 크고 몸집이 건장한 그 사람은 머리에 뿔이 돋은 무서운 도깨비였습니다. 뭘 그리 놀라시오. 당신은 도깨비가 아니요. 그렇소만 도깨비가 무섭소. 세상에 도깨비만큼 좋은 친구도 드물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보다 앞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 호롱불 빛에 비친 도깨비의 모습은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수북이 털이 나 있고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산속에서 혼자 지내기에 얼마나 심심하오. 도깨비가 정다운 목소리로 묻자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야 당신 같은 정다운 친구가 가끔 찾아와 주니 심심할 게 뭐가 있겠소. 할아버지의 대답이 듣기에 좋았던지 도깨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헉, 고맙구려.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자주 놀러 오리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도깨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노래랑 얘기를 했고 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지도 심심하지도 않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게을물을 내려다보면 게을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꾸만 이상하게 보였어요. 꼭 도깨비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하면 모습이 도깨비처럼 변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 이런. 머리에 불이라도 나서 정말 도깨비가 된다면 어쩐다지.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끼리 친해야지. 그동안 도깨비하고 친했으니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못 오게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궁리한 끝에 할아버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도깨비가 놀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아버지가 슬쩍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도깨비님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지요? 아니요.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기는 있어. 도깨비님이 무서워하는 게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려. 대체 그게 무엇이여? 그것 말이여. 짐승의 피라오. 도깨비는 말을 마치고는 옆에 피가 있기라도 한 듯이 진저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도깨비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용감님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생각지도 않은 물음에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할까 망설이다가 얼렁뚱땅 둘러대었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라오. 그놈의 돈을 보면 무서워서 못 견딘다오. 돈이요. 남들은 다 돈을 좋아하는데 용감님은 싫어하다니. 나는 돈이 무서워서 숲속에서 혼자 사는 거라오. 할아버지가 얼렁뚱땅 꾸며 하는 말을 도깨비는 정말로 믿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 소의 피를 한 항아리 구해왔습니다. 저녁 때 집 앞에다 소의 피를 뿌리고 남은 피는 방문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밤이 이색하자 도깨비가 찾아왔죠. 이건 피구냐. 피를 본 도깨비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용감님, 웬 피가 길바닥에 뿌려져 있어. 방문 앞으로 뛰어들어오던 도깨비는 그만 피를 담아놓은 항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항아리가 깨지면서 피가 쏟아졌죠. 도깨비는 즐겁을 하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도깨비 친구, 잘 가게나. 할아버지는 안심을 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이튿날 밤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드는데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감님, 나요. 문 좀 열어봐요. 할아버지가 들어보니 그건 도깨비의 목소리였어요. 너무나 뜻밖이라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었죠. 도깨비 친구가 웬일이요? 어제는 내가 혼이 났지만 오늘은 용감님이 혼나보쇼. 말을 마치자마자 도깨비는 어깨에 메고 온 자료를 방문 앞에다 쏟아부었습니다. 용감, 돈이 무섭다고 했지. 어디 단단히 혼 좀 나봐라. 도깨비는 화난 얼굴을 하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방 안까지 돈이 좌르르 밀려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돈더미에 푹 쌓이고 말았습니다. 괘씸하게도 날 골탕 먹였으니 이제 용감히 혼 좀 나보쇼. 이제 복수를 했으니 난 가겠소. 용감, 잘 계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서 도깨비는 집 밖으로 멀리 달아났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돈을 얻어서 몹시 기뻤죠. 그렇지만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울적하였습니다. 좋은 친구이기는 했는데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사라져가는 산골짜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갖다 준 돈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쌀이 계속 나오는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안 그래도 무척 가난한 마당에 몇 년 연속으로 흉년이 드니 정말 살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이구나.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다. 어디 집에 있는 물건들이라도 한 개, 두 개 팔아서 끼니를 떼어 버텨야겠구나. 그렇게 농부는 집안을 뒤져서 팔만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은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 농부는 숟가락마저도 딱 한 개만 남겨놓고 몽땅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팔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장터에 팔았지만 워낙 살림이 비쳐냈는지라 값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판 돈을 가지고 겨우 쌀 두어 대박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거 가지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래도 밥을 해 먹기보다는 조금씩 죽을 해 먹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농부는 그래도 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길에서 웬 덩치가 큰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는 커다란 자루에다가 개구리들을 잔뜩 잡아 넣어 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루에서는 온통 개굴개굴 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아니, 저 자루에 개구리가 얼마나 들었길래 저리 많은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것인가? 왜 농부는 개구리가 얼마나 들었길래 저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도 궁금했지만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그리 많은 개구리들을 잡아가는 것인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그 많은 개구리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리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그여 물론 잡아먹으려고 가져가는 것이지요.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개구리들이라도 구워 먹어야 할 판입니다. 그때 한 마리 개구리가 자루 입구로 얼굴을 쏙 빼놓고 개굴개굴 울어댔습니다. 아니, 요 놈이. 사내는 그 개구리의 얼굴을 자루 속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농부의 눈에 애처로운 눈빛으로 밖을 쳐다보는 개구리의 눈이 보였습니다. 저것들도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나왔을 텐데 아주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농부는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개구리들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내가 이 쌀 2대박을 드리리다. 개구리보다는 그래도 밥을 해먹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러자 사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요. 나야 좋지만 그쪽은 그걸로 밥을 해먹으면 될 것을 괜히 개구리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오. 나야 상관없습니다. 바꾸시겠소? 좋지요. 좋아요. 사내는 무척 기뻐하며 농부에게 쌀 2대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개구리가 든 자루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주 바싹 익혀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농부는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대충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는 그 자루를 들고 곧장 마을 근처 큰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을 호수에 다 던져주었습니다. 자, 개구리들아, 너희들도 어디 한번 이 세상 잘 살아보거라. 나처럼 고달프게 살지 말고. 농부는 그렇게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개구리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개굴개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뭐지? 점점 뒤에서 가까워지는 소리에 농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따라오는 것이냐? 그러다가 또 누군가에게 잡히면 어쩌려고? 농부가 뒤돌아보니 개구리들이 농부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돌아가래도 고마워서 그러는 것이냐? 어라, 그것은 무엇이냐? 농부가 한참 개구리들을 다시 호숫가로 내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개구리 3마리가 동시에 짊어지고 오는 커다란 바가지가 보였습니다. 아니, 웬 바가지지? 이건 날 주는 것인가? 개구리들은 바가지를 농부의 발밑으로 옮겨 놓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날 주는 것인가 보구나. 아이고, 은혜를 갚겠다는 것인가, 이 바가지로?
뭐 그럭저럭 예쁜 바가지니 성의를 봐서 받아가야겠지. 농부는 허허 웃으며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집안의 살림이란 살림은 거진 다 팔고 손에 들고 온 것은 물에 잔뜩 젖은 바가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러고 보니 큰일이구나. 이제 앞으로는 정말 뭘 먹고 산단 말인가. 농부는 그렇게 바가지를 마당에 툭 던져두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피곤함에 몸물리어 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부는 방문을 나와서 마당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디 일감이 없나 마을에 좀 나가볼까. 농부가 일어서는데 마당에 어제 툭 하고 던져놓은 바가지가 보였습니다. 응? 저게 무엇인가? 농부의 눈에 하얀 쌀이 가득 들어있는 바가지가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빈 바가지였는데 어째서 이리 많은 쌀이 담겨 있단 말인가? 농부는 그 안에 쌀을 손으로 휘휘 저어보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쌀이구나. 아주 귀한 쌀이야. 농부는 너무나 신나서 곧장 쌀을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아,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는 것 같구나. 그나저나 이 쌀은 왜 빈 바가지에 가득 차 있던 거지? 거 참 이상하네. 일단 뭐 그만 생각하자. 배 꺼질라. 농부는 그렇게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맛있게 잘 된 밥을 주걱으로 함냐함냐 퍼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리 맛있다니. 역시 밥은 흰 쌀밥이로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쌀밥인가. 달다 달아. 농부는 그렇게 한참이나 소퇴한 밥을 퍼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많이 해놓고 삼시세끼를 쌀밥을 잘 챙겨 먹으니 몸에서 없던 힘도 다시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기분 좋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퇴 남은 밥짓거기를 긁어먹기 위해 부엌에 간 농부는 어제 부엌 탁자 위에 올려둔 바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분명히 다 비운 쌀이 바가지에 그대로 다 차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바가지에 왜 또 쌀이 가득 차 있단 말인가? 어제 분명히 다 밥을 지어 먹었는데. 그런데 농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그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겠다고 이런 유술 바가지를 내게 준 것이구나. 아주 좋구나. 아주 좋아. 농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유술 바가지에 매일 이렇게 쌀이 차오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에 굶주리는 가난한 친구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수많은 양의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부는 바가지에 매일 채워지는 밥을 가마솥에 잔뜩 넣고 밥을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밥을 아낌없이 퍼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농부와 농부의 바가지 덕분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 지독한 흉년에도 밥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따금씩 이웃 마을에서도 밥을 얻어 먹겠다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농부의 바가지에서 나오는 쌀은 양도 많았거니와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쌀과 밥을 주는 농부를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농부의 집에 쌀과 밥을 얻으러 오는 이들의 줄은 길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바가지 안에 쌀을 모두 사용하면 점차 또 새로운 쌀이 곧장 바가지에 채워져 가니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쌀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농부의 바가지는 그렇게 농부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농부에게 쌀을 주었고, 농부는 평생 이웃들을 돕고 자신도 풍족하게 살며 오래오래 행복하였다고 합니다.